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카입니다. 오늘은 이 책 보이시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왜 꼽았냐? 이거 하면은, 이 영상 들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글쓰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 지식인으로서 좀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박식하셔서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글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여러 책을 많이 추천을 해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세 권만 추천한다면 무엇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권이 첫 번째 박경리의 토지, 이건 문학의 경지에 이른 책이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 세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천한 책이 이 책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 이 책이 문장이 엄청나게 정제되어 있고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책은 아닌데 어떤 관점에서 잘 추천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되게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언어로 대학생을 다 큰 성인을 설득하는 할 수 있는 책. 이게 너무 폄하한 것 같은데 그만큼 오히려 가장 쉽게 쓴 어휘로도 논리 정연하게 잘 쓰는 문장이 정말 치밀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한 몇 년 전에 사놓고 그 쓰기 습관을 한 제가 4, 5년 전에 샀을 텐데 그때 또 필 받아가지고 사긴 샀는데 또 다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디오북 프로젝트, 고전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개 읽고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그 악령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읽는 이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1806년부터 187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이게 19세기죠.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말보다는 바로 책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높은 식견과 고매한 감정으로 나를 한없이 감화시켰던 사람, 칭찬 한마디로 나를 무척이나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 내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녀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런 글을 나와 같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 함께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그 비통했던 순간을 그리며 나의 친구이다, 이자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라고 해서 앞에 스페이스 땡크스 2가 있는데 조금 더 있는데 이건 좀 스킵할게요. 바로 1장 머리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철학적 필연성을 숙명론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책은 그보다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그다지 제기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이론적 차원의 토론은 더구나 없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오늘날의 실천적 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것이 미래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삶이 진보를 거듭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따라서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다.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영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히 그렇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다툼이 백성 또는 백성 가운데서도 일부 계급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때 자유는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의 일부 민주정부를 제외하고 하면 당시에는 지배자와 일반 인민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때는 한 사람이나 한 부족 또는 한 계급이 지배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세습 또는 정복을 통해 권력을 잡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피지배자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력의 포갑적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마 도전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나라 안에서 약자들이 이런저런 강자들의 침탈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최고 강자가 하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다른 소소한 강자들보다 덜 괴롭히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약자들로서는 한시도 그 발톱과 불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불렀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한 뒤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지배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통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최고 권력자들은 대부분 첫 번째 제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는 것 또는 그것이 이미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다면 좀 더 완벽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자유를 찬미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저걸 하나씩 물리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효율적 장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지배자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오히려 나란 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권력자가 국민의 이익에 어긋나게 함부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점차 각국의 민주정당들이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임기의 지배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피지배자들의 주기적인 선택을 통해 지배 권력을 창출하는 제도가 정착, 확산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 권력의 제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민의 이익에 반해서 줄곧 권력을 휘둘렀던 지배자들에게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일 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배자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배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고 지배자의 의지가 곧 국민 전체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이 스스로에게 횡포를 부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지배자는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에 의해 즉시 권자에서 쫓겨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 권력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을 엄격히 규정한다면 그 권력을 지배자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기 편리하도록
지배자 손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은 사실상 국민의 권력인 것이다. 유럽 자유주의의 마지막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 또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륙의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경향을 두드러지게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대륙의 정치 사상가들 가운데 그들이 볼 때 아예 존재하지도 말아야 할 정부라면 모를까,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에 대해 제약을 가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 사람의 경우가 그렇듯이 정치나 철학 이론도 변변찮을 때는 눈에 띄지 않다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결점이나 허점들이 발견되곤 한다.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하거나 까마득한 옛날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질 때는 인민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명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일시적인 소용돌이 가로 열고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폭력을 앞세워 밀고 나가는, 다시 말해 민주적 기관이 인민의 뜻을 받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왕이나 귀족들의 전횡을 무너뜨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폭력에 호소하는 것이다. 가로 닫고 앞에서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상의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한 나라에서 민주공화정이 세워졌고 그 나라는 국제사회의 열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수립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관찰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자치나 인민의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행사라는 등의 말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하기보다 각자가 자기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 영어로 하면 각자가 스스로를 지배는 government of each by himself. 각자가 자기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체제는 government of each by all the rest가 되고 있대요. 게다가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또는 인민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다수파 또는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한다. 따라서 인민이 자신들 가운데 일부를 억누르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권력 남용 못지않게 이에 대한 주의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집권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정부가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사상가들, 그리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민주주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유럽 사회의 주요 계급에 똑같이 파고들어 그 위상을 굳혔다.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횡포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눈으로 읽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또 입으로 또 읽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네요. 물론 눈으로 읽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재밌네요. 계속해서 또 2편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적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24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